전차 타러 종로가 가시나봐요. 네,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봐요. 네. 앵두, 이정혜씨? 그런 건 아니고요. 겁쟁이 사자의 상처를 꿰매줄 방법을 찾았거든요. 양철나무꾼이랑 허수아비도요. 그이들 상처를 꿰매줄 방법이 생겼거든요. 태아는 심장이 멎어버릴 듯 그 햇살 같은 미소에 눈이 부셔. 무슨 사자니 나무꾼이니 허수아비니 하나도 들리지 않고 그저 혼인만 아니면 되었다 안도했습니다. 태아는 저 웃음을 평생 볼 수만 있다면 사자든 나무꾼이든 허수아비든 무엇이든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명 메비우스 위의 수레바퀴 제20장 정해 1947년 초여름 카페 몽마르트. 이모님, 올해는 앵두알이 유난히 굵어요. 혜원이 카페 몽마르트 별실 주방에서 유리볼에 앵두를 골라 담다 말끝을 흐리며 물끄러미 앵두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봄에 비가 많이 와서 꽃을 많이 떨구는 바람에 저절로 속과가 돼서 그래. 앵두에서는 엄마 향기가 나요. 희정은 마주 앉아 찻잔을 닦다 혜원의 눈물 묻은 목소리에 손을 멈추고 문득 혜원의 입에서 엄마 얘기가 나온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짐짓 무심한 척. 우리 앵두, 그럼 엄마 생각하면서 실컷 먹으렴. 카페 뒷곁에 많으니까 갈 때 따가고. 앵두는 입에 넣는 열매가 아닌걸요. 앵두는요, 눈으로 맛보고 마음으로 삼키는 영혼의 열매인걸요. 희정은 자신의 생각과 놀랍도록 닮은 혜원의 말에 말문이 막혀 놀라고 있었습니다. 앵두는요, 사랑스러운데 슬프고 서러운데 행복한 이상한 열매 같아요. 앵두를 보면 저절로 눈물이 나요. 반갑고 좋은데 그냥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말끝을 흐리는 혜원의 목소리가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희정은 자신의 눈치챔을 혜원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씻을 그릇도 없는 싱크에 뒤돌아 물소리를 내다 다시 선반 옆 창가 쪽으로 옮겨 뒤돌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창밖을 보던 희정이 혜원을 바라보자 혜원은 감정을 추스르려는 듯 턱을 괜 채 앵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 보이다. 아무래도 마음을 다잡기가 역부족인 듯 서둘러 채반을 챙겨 들고는 문을 열고 뒷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혜원을 못 본 척 등지고 서서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희정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앵두가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좀 서러운 열매인 건 맞지? 나도 그렇단다. 원아, 나에게도 앵두는 행복한데 아픈 묘한 열매란다. 원이 널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앵두가 떠올랐나 보네. 혜원이 뒷곁으로 나가고 나서 희정은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스프링 갈라 자선 바자 이후로 혜원이 자신 앞에서 조금씩
속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 희정은 내심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혜원은 늘 한결같이 다정하고 상냥했으나 좀채로 자신의 개인사를 입에 담는 법이 없었습니다. 작년 여름, 혜원이 카페 몽마르트에 처음 방문했을 때 희정은 카페 뒷곁 앵두를 따다 올해 첫 앵두니 한번 맛보라 권했었는데 혜원은 물끄러미 앵두를 손바닥에 올려 애틋한 표정으로 바라보기만 할 뿐 끝내 입에 넣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감추지 못하기에 희정은 경희 사장 말이 이런 의미였구나 싶어 다시는 혜원 앞에 앵두를 내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던 혜원이 오늘은 웬일로 뒷곁에 앵두가 익었느냐 먼저 물으며 스스로 채반을 챙겨 들고 나가 채반 한 가득 소복히 채워와서는 유리볼에 골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겨울 혜원이 카페를 찾아와 양장점 운영에 대해 의논해 왔을 때 희정은 혼인 전 여인이 홀로 크든 작든 사업을 하노라면 온갖 구설이 따라 붙기 마련이니 천경자 화백이나 가수 이난영처럼 본명을 덮고 활동하는 게 어떻겠냐 권했더니 혜원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이미 생각해 두었던 정혜라는 이름을 대며 심호흡까지 곁들여 겨우 힘겹게 제 어머니 이정희 여사 이름 석자를 입 밖에 내놓은 것이 다일 정도로 개인사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 혜원이었기에 희정은 혜원의 이런 작은 변화가 내심 반갑고도 한편으론 애처로워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주에 있던 혜원이 서울을 자주 오르내리며 희정과의 만남이 빈번해지자 하루는 영주 양장점 박경희 사장이 한참을 주저하다 모르고 핥히는 손톱에도 피나고 아픈 건 마찬가지니 최 사장님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의도불문 남내기 벌 받는 거 잘 아는데 차라리 그 벌 내가 받고 말랍니다. 경희는 혜원의 부모님이 영주에선 워낙 명망 높고 존경받던 분들이시라 영지제의 비극을 모르는 이가 없으니 여기선 다들 알아서 조심하지만 서울선 다를 테니 부디 최 사장님께서 앞병풍 뒷병풍 혜원 전용 바람막이가 되어달라며 독립자금 보태다 형무소에 끌려가 하루 상간 연이어 거적에 덮여 돌아오신 영지제 두 내외분의 어이없는 비극과 혜원의 피멍든 가슴앓이에 대해 희정에게 조용히 귀띔해 주었던 것입니다. 혜원 앞에선 부모님의 비읍도 아예 연관 단어조차 화두에 올리지 말 것을 경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거듭 당부했습니다. 여리고 착한 동박새 하나가 날아오르기도 전 부모님 줄 초상에 정신된 지 뭔지 극악한 강제동원 피하느라 정혼자도 없는 정혼자의 집 휘청이는 가지 끝에 몸을 의탁해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는 가여운 신세 예고 없이 느닷없이 무시로 떠올라 마음 헤집는 가슴속 부유물을 가라앉히려 사철 밤낮 안 가리고 제 몸 혹사해가며 애써 눌러 담고 살아내고 있답니다. 낯선 타지 둥지 찾아 떠나는 어린 것이 상처가 덧날까 염려하면서도 그런 개입이 끼어들므로 비쳐 예의를 잃으면 어쩌나 우물쭈물 말 돌리고 애두르며 당부하는 그 따스한 속내를 헤아렸기에 경희의 조언대로 늘 신경 쓰며 지내왔는데 지난 스프링 갈라 이후 혜원이 어머니도 초록색을 퍽 좋아하셔서 자신도 어린 시절 초록옷을 자주 입었노라 초록 꽃가옷 차려입고 어머니 손 잡으면 왠지 뭐든 할 수 있을 것 마냥 절로 용기가 샘솟고 마음이 밝아지더라며 만난 지 1년이 훌쩍 지나서야
처음으로 묻지도 않은 속마음을 스스로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창신동 외가 한켠에 작업실을 마련해 간판도 없는 정해양장점을 개점한 이후 혜원도 희정도 그 이름을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해 그저 앵두라고만 부르며 지내왔었는데 혜원은 요즘 들어 만나는 고객들에게 자신을 이정혜라고 담담하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아델 여사나 외국인 부인들에게도 자신을 편하게 도로시라고 불러달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희정은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누군가의 섣부른 위로나 훈수가 아니라 상처 입은 다른 이를 도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새살이 돋는 거로구나 혜원을 보며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희정 자신 또한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혜원을 품어주며 가슴속 멍울을 어느덧 녹이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리 예쁘고 말랑한 앵두알이 요정인지 요물인지 암튼 별별 희한한 짓을 다 한다니까. 내가 아니라 앵두네가 나를 치유하고 있었구나. 희정은 앵두꽃이 하얗게 피던 초봄 도영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도영과 함께 살던 정동 신혼집 앞마당에 앵두꽃이 하얗게 흩날릴 때면 도영은 꽃비 실컷 맞게 해주마 희정을 업고는 화단을 끝도 없이 돌며 이런저런 바깥 세상 이야기를 조곤조곤 소곤소곤 들려주곤 했습니다. 희정에게도 앵두나무 앵두꽃 앵두알은 아픔이고 행복이고 서러움이고 아슬아한 기억 넘어 다시는 마주하지 못할 도영의 애틋한 뒷모습이었습니다. 희정은 도영과의 신혼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정동 언덕 위에 카페 몽마르트를 지으며 애초에 정동 신혼집 앞마당 앵두나무와 주목나무 한 그루 옮겨 심을 자리부터 마련해 두고 공사기간 내내 토질과 물 빠짐을 살폈습니다. 카페 정원 손질을 맡길 때도 도영과의 추억이 담뿍 배인 입구 쪽 앵두나무와 양지 바른 언덕의 주목만큼은 다른 이의 손을 빌리거나 쇠붙이를 대어 가지를 자르는 법 없이 꽃눈 하나 떨굴세라 애지중지해가며 도영 대하듯 애틋하게 보살폈습니다. 초봄에 청혼받고 바로 혼인해 꿈결인 듯 환상인 듯 아련한 신혼 6개월 여름 끝자락 준비 없는 헤어짐 다시 없을 내 사랑. 이 마음은 죽어도 변치 않소. 늦가을에 느닷없는 이별에 더해 동지들 후배들 목숨 구하려 스스로 미끼가 되어 제 목숨 볼모 삼아 제 발로 종로경찰서 들어가면서도 희정을 보내주려 노기홍상 옷고름 떼어 모질고 참혹한 고문 속 손에 그러쥔 채 숨을 거둔 그 기막힌 내막을 알기까지 채 1년이 못 되는 시간 도영과의 추억이 비어버린 눈 덮인 한겨울을 빼고는 초여름 앵두철은 물론이고 이른 봄 꽃망울부터 시작해 속절없이 하얀 꽃비가 흩날릴 무렵이면 도영에 대한 희정의 그리움도 절정에 달해 어쩔 수 없이 헤매는 마음을 다독이려 정원 한켠 양지 바른 언덕 주목나무 곁에 오래 앉아있곤 했습니다. 도영이 잠들어 있는 이 주목나무는 장동김씨라 불릴 정도로 새가 강했던 안동김씨 집촌 마을 장이동 고택 도영의 본가 정원에서 옮겨온 것이었는데 가문의 2대 독자인 도영의 탄생과 장수를 기원하며 심은 도영의 탄생목으로 나무 곁 화강암 아래 도영의 태호가 묻혀 있었습니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장수목의 상징 본가 정자 언덕 도영의 탄생목인 주목을 불시에 하나뿐인 아들 잃고 당신들 고통도 참척이건만 19에 홀로 된 며느리만 보면 가엾다 미안타 눈물바람 하시던 시부모님께 이번 생에
다른 인연 없습니다. 무릎 꿇고 조용히 허락을 구해. 실뿌리 하나 다칠까 행여 장가지 긁힐세라. 조심조심 주변 흙까지 옮겨 담아 카페 정원으로 옮겨올 때 도영의 태호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기운 센 황소 구에 달구지에 고추 세워 누울세라 기울세라 붙잡고 고여가며 장이동 봉가 출발해 경복궁 앞을 지나 광화문 전찻길 옆 지친 황소와 일꾼들 배를 채워가며 소달구지 하나에 장정 넷이 달라붙어 안간힘. 전찻길 피해가며 언덕길 달래가며 카페까지 고작 7, 8리 남짓 길을 반나절을 훌쩍 넘겨 옮겨왔습니다. 주목 아래 마사 깔고 석실까지 만들어 2중 3중 단단히 밀봉된 채 묻혀있던 차가운 도영의 태호를 갓난아이 품듯 품에 안고 돌아오며 희정은 울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입었던 녹이 홍상, 도영의 피딱지가 엉겨붙은 붉은 옷고름을 초록 저고리에 다시 달아 함께 화장하여 신혼집에 머물던 고호. 주목을 옮겨 신고 석실을 마련해 태호를 안치하고도 희정은 도영을 참아 보낼 수 없어 나를 받고 다시 물으기를 여러 차례. 도영의 부모님이 눈물로 설득하며 아가, 내가 이러면 도영이 더 슬퍼하니라. 읍소를 하고서야 마침내 석실을 다시 열었습니다. 도영의 골호를 품에 끌어안고 희정은 자신의 심장이 이대로 멈추기를, 도영이 자신을 업고 이내 데려가 주기를, 도영 없는 긴 생 도저히 버틸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희정은 마지못해 고로를 내려놓았다가도 늦봄 석양이 다 지도록 도영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희정은 울지 않았습니다. 도영 옆에 비낭아리를 묻어 자신 몫의 자리를 마련해 두면서 도영을 다시 만날 생각에 희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희정은 우는 법을 잊었습니다. 활짝 웃는 우리 각시 어여쁜 표정 하나면 만 가지 시름 다 덜고도 서말이나 남는다네. 동지들에게 자랑하며 더할 수 없이 행복해했다던 도형. 저겸의 동지들이 전해준 그 말을 들으며 마지막 피울음을 몇 날 며칠 토해낸 후 희정은 우는 법을 잊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영혼과 미소로 슬픔을 가름하는 또 다른 영혼. 카페 몽마르트가 초여름 석양에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복과 코트를 지어 입히며 그들의 자존감이 다치지 않도록 가난으로 학업마저 포기한 더 어려운 아이들에게 국민학교 과정, 국어산수, 기초한자를 가르쳐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문맹이라도 면케하자. 희정이 수리해준 정동 신혼집에 야학을 열며 봉급 대신 교복이니 양해해달라. 오히려 부탁의 말을 곁들여 학생들이 노력의 대가로 당당하게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올여름 미 군정청이 전국의 국립사립 남자 대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유료로 배급했던 전체 교복원단의 공급량이 16,746착으로 교복 16,746벌분의 배급량이 고정되어 과도정부 문교부 주도로 유료 배급하고 있었기에 당초 교복 1착분 원단위 배급 가격이 7,000원이었던 것이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 천정부지로 폭리가 붙어 쌀 한 가마니 값에서 요즘은 두세 가마니 값이 되었고 거기에 금장단추들과 베레모, 교복 조제비가 다시 얹히니 일반 노동자 하루 일당이 고작 수십 원인 점을 감안하면 가난한 학생들에겐 교복이 아니라 나무꾼 선녀날개 옷만큼이나 간절한 이룰 수 없는 저 세상 꿈속의 로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구나 교복 규정이 더블 재킷이다 보니 앞섭과 소매에 부착하는 금장단추가 최소 10에서 12개, 각 대학의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주문 제작 방식이라 단추 한 개 값이 국수 10그릇 값에 버금가다 보니
밀가루값마저 워낙 비싸 국수 10그릇 값이면 비난한 가족 며칠분의 식량이었습니다. 혜원이 지어준 교복을 입던 학생들 중 몇몇은 벌써부터 단추를 떼어 팔아 책을 구입하거나 가족들 끼니를 때우는데 사용한 눈치인 걸 보면 방과 후 고작 몇 시간 야학 수업한 대가로 교복과 교모를 대가로 지불하겠다는 혜원의 제의를 액면 그대로 이해하는 학생은 사실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꿈에라도 간절하게 맞고 싶었던 염색약품 냄새 진동하는 새 교복을 입고 코흘리게 아이들과 자신 또래의 친구들, 구두 닦기부터 물 장수 땔감 장수 인력 거꾼, 자신들보다 훨씬 더 처지가 어려운 아이들과 또래들에게 국어와 산수 한자를 가르치며 어느덧 자신들도 모르게 그깟 새 교복, 코트 따위 한낱 천조각이었구나. 헌옷이든 누더기든 몸에 걸쳐 맨몸 가리고 조선 최고학부 학교 문턱을 날마다 드나들며 희망 품고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그저 행복이고 배부름이었구나. 가방 들고 학교 교정 거닐 수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구두든 집색이든 젊은 날의 낭만이었던 거구나. 가난한 부모가 날품 팔아 자신을 학교 보내느라 월사금 밀려 손바닥 맞는 일을 예사로 여기실 때 원망하고 부모 탓했던 자신의 철없음을 반성하며 지혜와 심장과 용기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며 어느덧 혜원 자신도 정혜라는 이름을 스스럼없이 입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혜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불릴 때마다 이제 혜원은 어머니 정희의 손을 잡은 듯 마음이 놓였습니다. 혜원이 정혜라는 이름을 스스럼없이 입에 올리고 자신에게 마음을 기대오는 것이 희정은 못내 흐뭇했습니다. 고슴도치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잔뜩 웅크리고 가시를 세우는 것과는 정반대로 혜원은 자신의 상처가 다른 이에게 아픔을 전염시켜 행여 근심을 보태고 부담을 줄까 염려하여 늘 슬픔을 억누르며 담담한 척, 별일 아닌 척, 여분의 감정까지 한 톨 한 톨 추슬러 담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리디 여린 상처투성이 영혼 하나가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열어 자신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희정은 눈물겹게 고맙고 다행스러웠습니다. 소나기 한 번이면 속절없이 불어버려요. 바닥이 온통 빨갛게 쏟아져 내릴 테니 앵두야, 앵두 아까워 말고 알 굵은 녀석들로 골라 따거라. 희정은 목소리를 한껏 높여 뒷곁의 혜원에게 소리치고는 경쾌한 척 발걸음을 옮겨 본체 2층 창문들을 닫으려다 문득 손을 멈추고 테라스로 나가 난간을 잡고 언덕길 아래 마을 끝자락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앵두는 가성비 꽝에 쓸데도 없이 씨앗만 큰 관상용 과일이라나? 우리 앵두 들으면 뺨 맞을 소리 하는 사람이 오네? 응, 윤 교수야, 윤 교수야. 그대 앵두 배필 자격일랑. 엊그제 정동 모임 밉상 떨던 그때부터 수명 다해가는 백열전구 필라멘트 신세 마냥 붙었다 떨어졌다 간당간당 위태롭다오. 태아가 언덕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타이밍 왜 이래? 어렵네. 어려워. 제21장 데니얼 윤 카페 몽마르트의 별채 루사는 조선 왕실 정원이었던 상림원에 둘러싸여 겉으로는 일견 평화롭고 운치 있는 공간이었으나 실상은 격동의 해방조선 그 운명을 가르는 심장이었습니다. 미 군정청, G2 정보참모부 스탭들 사이에서
소위 정동 모임이라 불리던 극비 모임이 있었는데 비정기적으로 불시에 소집되어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안에 대응하고 정보를 취합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작전을 기획하던 미 군정정보참모부 직할 전략 구상 모임, 바로 시타델 회의였습니다. 정동 언덕 소련 영사관 지척 상림원 숲속에 위치한 카페 몽마르트의 별채 루사에서 열리는 이 시타델 회의는 요즘 미 군정청의 핵심 사안인 미소 양국 간의 갈등 심화 문제와 38도선 이남 지역 내의 좌익 세력 창궐 문제를 극비리에 의논하며 대응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정동 모임의 핵심인 상임 멤버는 미 군정청 법무 담당관 조셉 포스터 대령, 정치 담당관 찰스 맥그린 중령, 내무국장 존 헬리슨 중령, G2 정보참모부 차장보 아서 벤스 소령, 방첩대 작전 과장 로버트 싱클레어 대위, 그리고 조선인 정보원들로부터 입수한 각종 자료들을 통번역하고 분석하기 위해 극비리에 참여하고 있는 미 군정청 경제고문 데니얼 윤이었습니다. 희정의 남편 도영이 몸담았던 비밀 독립결사대 저겸에서 활동했던 도영의 동지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목숨과 조직을 구한 도영에 대한 의리로 희정과 빈번하게 왕래하며 개인적 친분을 나누고 미 군정청 정보참모부 G2 소속 하위 부서에서 정보 수집을 위한 첩보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카페 몽마르트의 별채 루사는 소련 영사관 지척에 자리 잡고 있다는 지리적 요건 외에도 여러모로 시타델로서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사는 평소에는 문화살롱이나 동서양 예술가들의 회합 장소로 대여되며 소규모 앙상블 공연을 하는 공연장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이는 시타델 회의를 위해 다소 과하게 설계되어 투입된 대량의 방음시설과 차음재를 외부에 위장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루사의 회의실에는 외부의 무선 도청을 방해하기 위한 재밍장치가 은밀히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었고, 앙상블 공연에 무대로 사용하던 공간 뒤로는 위장벽과 커튼으로 교묘하게 가려진 밀실이 2개 있었는데, 전문 요원 3명이 상주하는 밀실 하나에는 첩보원들로부터 암호화된 무선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상위 사령부와 연락하기 위한 단파 라디오, 복잡하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하거나 기밀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발신하기 위한 암호 해독기, 회의 내용을 확실하게 기록하고 상위 기관의 지시를 듣고 보고하기 위한 통신 장치인 스피커폰과 녹음기 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대 뒤 커튼홀로 위장된 또 하나의 밀실은 전문 상주요원들의 휴식을 위한 간이 침대와 소련 영사관 방향 암막 커튼이 설치된 창문 앞으로 80mm급 고배율 관측경이 설치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진공관식 신호증폭기와 증거 확보 및 상부 보고를 위한 휴대용 릴투릴, 녹음기, 모니터링용 통신보안 전화기 등이 갖춰져 있었고, 코너에는 동시에 여러 장소 감시가 가능한 다채널 수신기가 6개의 빨간 불을 밝히고 중앙 테이블 위 증폭기 신호를 24시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왼쪽 벽면으로는 고정형 릴투릴 본체 녹음기가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며 증폭기를 거쳐온 신호를 24시간 내내 테이프에 정밀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정동 모임 시타델 회의는 언제라도 현장 지휘소로서 첩보원들의 무선 암호를 수신해 내부 작전을 기획하고 주요 피감청자의 신호 감청 및 외부 동향을 연중 무휴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측하며 해방조선의 심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루사는 평소에 예술인들의 회합 장소로 대여되며 외국인 선교사들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바깥 정원 또한 야외 파티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태아가 특별한 용무 없이도 시간을 내어 카페 몽마르트를 가끔씩 일부러 드나들고 있는 이유도 시타델 회의 참석을 평소의 사적인 방문처럼
외부에 위장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정동 모임에서 희정은 갓 구운 크로와상과 함께 이제 막 무르익기 시작한 앵두를 한 소쿠리 담아내며 조선 체리 야무진 맛 한번 보실래요? 그때 한쪽 구석에서 말없이 서류를 보던 윤 교수가 여전히 서류에 눈을 꽂은 채 새큼 쌉쌀 야무지긴 한데 쬐금한 게 심한 커서 가성비가 영광이라 관상용 과일에 가까우니 한 10개쯤 한꺼번에 털어넣고 씨앗은 제주껏 가려내는 신공이 필요할 겁니다. 희정은 평소에는 세련된 매너로 말없이 정중하던 그가 웬일로 딴지를 걸어오며 밉상을 떨자 가슴 아파 차마 앵두를 입에 넣지도 못하는 혜원이 생각나 윤 교수를 잔뜩 흘겨보며 누가 편 썰어가며 한계효용 따지는 책상 물림 경제학쟁이 아니랄까봐 이리 귀하고 어여쁜 열매를 두고 웬 가성비 타령이람 콩할 만한 열매 하나를 두고 가성비니 관상용이니 정떨어져 정말. 윤 교수님 배가 많이 고픈신가 본데 앞에 잔뜩 놓아드린 그 씨앗 없는 크로와상이나 한 10개쯤 한꺼번에 털어 넣으시구랴? 여리고 어여쁜 혜원과 평생을 함께할 배필로 과연 저 기승전 가성비 효율만 따지는 멋없는 사내를 인연으로 엮어주기 위해 새벽시장 볼일로 쪽잠마저 아끼는 자신의 앵두 요정을 생고생시키고 있다는 게 슬며시 부하가 난 희정은 자신의 날선 반응에 마음 상할 법도 하건만 너그러운 미소로 쓸데없이 다정하게 바라보며 여전히 부드럽게 웃고 있는 윤 교수를 향해 오늘 모과차 리필은 끝인 줄 아오. 그 모과평 만들어 보내는 사람 수고에 비해 마시는 사람 가성비가 영광이라. 혹시나 그 허우대도 관상용 아닌가 몰라? 그날 오후 내내 희정은 태아를 앵두의 배필 목록에서 넣었다 뺐다 자격을 줬다 말았다 수없이 반복하다. 그야말로 콩알만한 앵두 알갱이 하나로 이건 아니지 싶어 슬며시 웃으며 혼잣말로 그 잘생긴 뺨은 나중에 앵두한테 직접 맞으시구랴. 운명 메비우스 위의 수레바퀴 제 10편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22장 그와 그녀의 메비우스 데니얼 윤과 이정혜로 다시 만나 정혼한 지 19년 서로가 정혼자임을 꿈에도 모르는 채 태아와 혜원이 엮어가는 애틋한 여정 제 11편 이야기는 이어지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큐 인생극장은 재미와 감동, 위로를 전하는 고품격 드라마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다큐 인생극장 드라마의 품격을 높이고 드라마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큐 인생극장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